이번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디에 사시는지는 밝히지 않으신 5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셨고, 바로 이야기를 톡톡톡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편의 희로애락이 담긴 드라마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실은 더 하다라고 말하게 되네요. 이번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겪은 일들과 내 안에 담긴 심정을 글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사신청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짝이 없는 제 글솜씨를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저를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36살의 남편과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만난 살이 없었어요. 연령이 높아진 지금 봐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당시에는 나이가 많아서 결혼할 기회가 없어서 노총각으로 비춰 쓰였습니다. 우연히 만난 후 6개월 만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결혼하게 되었고요. 사정이 어려워서 오히려 힘들게 버텼고 2년도 들고 결혼도 떠서 나이가 들어왔죠. 꽃 피운 3월에 남편과 약속하고 좋은 가을날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 시댁에는 식구가 딱히 없습니다. 저는 남편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계를 썼어요. 또한 남편이 형제가 한 명씩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위로 누나가 있었으나 예전에 물놀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시댁의 친척들 가운데 활발히 오가는 사람은 없었고 결혼할 당시에도 어색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만난 시댁 식구는 시부모님과 동생 여성만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약간 특이한 상황에서 결혼하게 되었지만 저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결혼 한 해 때 태어나서 6살이 되었고 3살 때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시아버지는 정말 꼬리를 흔들면서 제게 바라보시면서 어쩜 이렇게 똘똘만이 잘생겼을지라고 하셨어요. 이 녀석이 자기가 크면 하나님을 하겠다며 동생이 생기면 책임진다고 나설 것 같다고 하셨죠. 맞이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혼잣말을 하실 때 속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손주라는 존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얼른 손자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항상 눈치를 살피다가 어느 날은 제가 던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와 언니, 제가랑 그이가 둘 다 있어서 오줌 있고 그래서 둘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남편과 저 둘 다 일가 꽤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겠어요. 사열줄 상 먹어서도 애기 순풍 나는 걸 내가 잘만 봤다. 너 아직 40도 아머제 아니야. 애를 덜 못 나올 육 없지. 또한 원래 사내는 50이든 60이든 자식을 모게 되어 있고 손주를 보는 게 시아버지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생활하시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러시긴 했죠.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폐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계속해 오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몸도 안 좋으신데 힘들게 폐지를 보아서 그걸 팔아 푼 돈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그 돈을 보시고 그곳에 일상 속에서 손수 느끼는 행복이 너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버님, 이제 폐지 줄이시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아버님을 위해 용돈을 챙겨드릴 텐데 왜 계속 구직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 결혼하기 전에도 단단히 알려드렸던 것처럼 다시 말 안 해주시겠습니까? 나에게 1절 10원 한 장 세주는 생각 말아주세요. 나 싸는 것을 들여다보러 오고 손주를 보여주며 명절이나 생일 때 함께 잘 보내주는 것, 그것을 너희는 다 값어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건가요? 그것 말고는 나에게 돈 주지 마시고 저는 현재까지처럼 앞으로도 결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가정 위에 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아버지가 폐지를 굳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마음도 아팠어요. 저희는 결코 너간의 경제력은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가 한 번 생활비를 못 챙 것들은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이 부족하면 우리가 더 학대해서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완과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버님께 말씀 좀 들어봐. 이번에도 일단 설득에 실패했으니까. 그러길래 내가 말했잖아. 아버지는 절대 고집거리는 것일 뿐이고 부자 아버지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말이죠. 저와는 달리 시아버지가 고된 생활을 하시는 걸 말리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그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겨진 이유가 있겠냐고 어둡게 생각했죠. 그것은 옛날 사셨던 것이라서 근검절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고를 폄하지 않으면 몸에 너무 불안해 하실 만큼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었을 때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대중매체에서도 가끔 다뤄지잖아요. 부자가 되어서도 자리고비처럼 사는 어르신들 이야기 같은 거죠. 저는 취업 얘기였을 때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진 세상을 누리는 것도 많아지고 나이 든 하나뿐인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서 손자 쪽까지 생각하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생활을 놓지 못해 쉬는 거라고요. 안타까운 순정과 더불어 그 시아버지에게 과감하게 돈을 주는 일이 어딘가 슬픈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수없는 처지에 처했어요. 민망하고 끌렸어요. 그런데 저는 뜻밖에도 둘째인 진으로 출산하게 되었어요.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그러나 갑자기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기쁨과 불안함이 교차하는 중이지만 아버지는 잘 됐다며 아이가 한 명이나 둘인 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어렵지 않을 거라며 매우 좋아하셨어요. 나를 떠나고 외동으로 자랐던 남편은 아버지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 성장해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자주 떠오르곤 해요. 태어난 둘째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에요. 남편은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남편을 포함한 아빠들은 여자아이에게 더 관심을 쏟아줘야 한다는 요즘 시각도 있죠.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보다 딸을 더 신경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를 쳐다보면 그녀의 눈 속에는 우주처럼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고 지난 과거를 모두 씻어버리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 딸내미의 존재 자체가 감동적입니다. 그저 태어남으로써도 충분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눈물이 나기도 했죠. 남편은 어느 늦은 밤 우리 딸을 쿨쿨 잠에 빠지게 내려다보며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나의 감정이 흐릿해지면서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설망은 물론 울컥하게 되었죠. 남편이 하신 말은 무슨 말이 아닌가 싶었지만 저는 그렇게 극도로 부정했으나 분명 울컥스러울 정도로 그 감정이 울컥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감정은 남편의 배우자로서 느낀 새로운 경험입니다. 한글 문법과 맞는 형태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짧게 만나고 기록만지라 그 이전에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렴한 유인한 편이라면 고스란히 알고 있었죠. 결혼한 후에도 남편은 차츰 변해갔는데 특히 딸이 태어난 이후를 기점으로 그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남편은 대체로 사람이 좀 건성건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 뭐가 강한 편이었어요. 집중력도 약하고 무슨 일이든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가끔 보며 그래서 사람이 참 뜬구름 잡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난 이후로는 첫날을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권위심이 강한 면이 있었네요. 이렇게 다정하고 다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점점 제가 짠 가정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행복, 그 달랜 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는 일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고작 50대 초반의 내 삶은 심근경색으로 어렵게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속이 좀 안 좋다, 가슴 부분이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요. 부지가 있죠. 너무나도 부지했어요. 설마 그런 전조 증상이 비곡으로 이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어떤 걱정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일실이거나 없어.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난다는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게 필수인 거잖아.
너무 갑작스러운 어떤 일에 저희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눈물이 나왔다. 들어가길 반복했어요. 극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핑 돌아치면 예민한 갱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 두 명의 자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마음껏 슬퍼하며 정신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을 살아가야 했어요.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는 말문을 닫아 있었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며 어떻게든 폐지를 주셨던 이마저 그만두셨죠. 그걸 보면서 시아버지께서 받으신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느껴져서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자식을 앞세운 것만큼 슬픈 일은 또 없다고 하는데 어진 살아생전 2번이나 급히 극을 겪으셨던 스니의 자식들 모두 먼저이셨으니까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이후로 칩거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드리면 그래도 받아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돈을 벌러 나갔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딱히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는 게 가장 최선이었어요. 자기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신 후 아들과 딸 모두 울려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허전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원래로도 넉넉하지 않았던 우리 집 가장이 그렇게 떠나 보내니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준 건 희망이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할 분이었어요. 언젠가 저는 아버님께서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 못하면서 제가 직장 다니니 문제 없어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잔말 말고 받아들여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이 좁은 방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일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어린이들이 요즘 많아졌다고 봐서 학원에 몇 개나 다니는지 아는 것 같지만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도 엔젤을 보내고 싶은 학원이 있다면 다 보내주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겠죠. 아버지께서는 이 돈이 상당한 양일 텐데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많이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도 부족함 없이 먹게 해주고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가 아버님께서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가시지 않겠다고 하셔서요. 굴을 씻을 때는 반드시 한번 모셔서 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아버지께서 건네주신 돈 덕분에 급한 불을 끄고 우리와 아이들이 무사히 지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끝이 아니라 또한 더 좋은 것을 우리 앞으로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에 쓰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좋은 것을 입게 해주신다는 부탁을 하셔서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소중히 아껴서 모아서 주신 그 귀한 돈만큼 절대적으로 사치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요긴하게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을 했습니다. 어린이의 음악이 저장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분과 함께할 시간이 그리 오래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먼저 가신 후였고 짧은 투병 생활을 뒤로 하고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살전의 일이었던 것을 직감하셨다 하셨다. 그때 제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유독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집에 가봐라. 창의 맨 아래에 있는 옷을 꺼내서 보면 위로 0층의 책들이 있다. 아이들이 그걸 봐줬으면 좋겠다 하셨고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일찍 퇴근해서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책들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녁차를 좋아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을 위한 목적으로만 집안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검사하고 학교에 반복적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챙겨줄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시간이 다 지나가 있었어요. 씻고 잘 준비를 마치고 나니 자정 근처였는데 그때 생각해둔 어제 대학에서 가져온 책들을 가방에서 꺼내보니 그냥 평범한 공책 3권이 나왔어요. 뭔지 속을 파봤더니 그 정체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권간의 크기부터 달라서 필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몇 장 되지 않았지만 그건 바로 남편이 쓴 것이었어요. 음악,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크고 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줄로 생각했던 시부모님아니 이건 제가 얻을 일이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수십억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의 시댁이었기 때문이다. 그 최정 영대를 향해 청산을 짓게 된 계기가 있었다.
이후 그녀의 남편이 얻었던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날려먹었다는 사실로 남편을 돌아볼 때 손까지 덜덜 떨었다. 나는 그에 썼던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국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쓴 회고록이었다. 1000마리에 달하는 그림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도박 중독자인 남편 때문에 삼성도 못해 과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박 중독 상담을 받기도 하고 정신과 약물 요법도 받았는데 결국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공책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남편의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 자신을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남편은 예전에는 거지였지만 이제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까 하던 찰나 단 하나 남은 소망에 감사를 표하며 알아야겠습니다. 음악 그의 시작은 바로 베팅 게임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데 이어 갑자기 한풀이 날아가는 이웃들이 돼버리는 이날이 있었고 세상 어떤 쾌감보다 좋았지요. 됐다. 딱 그대로 한탕이라는 것에 중복되어 버렸던 것이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돈을 다 탕진해 버렸다. 내 자신이 창피하고 저주받을 만하다. 어떻게 나 같은 놈이 태어났을까? 나는 괴물이다. 유나는 그렇게 됐을 때 아니 나아져 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 나는 누나 말대로 평소에도 안 된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나 봐. 남편이 도박에 처음 빠져들게 된 건 28살 때였고 제가 맞지 않은 건 사실 41살이니까요. 남편이 20대 후반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게 해 딱히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없지만 항상 이렇게 끝나.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부족하게 살았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도박 중독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어요. 직장에서 몰래 공금을 빼앗았고 그로 인해 도발을 하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잠재웠고 그러다가 걸려서 된통을 듣고 쪽팔렸습니다. 미친 듯이 쪽팔렸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로서 얼마나 속상해하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얼굴 한 번 실제로 뵌 적 없는 분이지만 그 과거 일을 알게 되자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만일 제 아들이 커서 도박 중독자가 되어 제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저는 못 깨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한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자립을 제대로 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집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날려 먹어버린 후 너무 속상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고 증오심과 아버지를 대단히 원망했어요. 나는 더는 한탕만 치러야 하는 집착에 빠져버렸어요. 오만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이용했어요. 아들을 도우려고 애를 써야 했지만 남편은 그 눈물 나는 심정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금융기관들을 찾아 대출을 받아왔던 남편의 마음이 점차 어지러워졌습니다.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는 왜 다른 사람들이 대출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심에 가득 찬 어느 남편의 이야기가 밝혀졌다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과 헤어지고 나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순간에 남편이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과거의 어떤 이야기라도 전해주길 바랍니다. 쓸까요? 시아버지께 죄송하다는 유언을 남겼을까요? 의미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상상하지도 못했던 과거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가능한 대출 다 빚지고 경화를 닫고 나는 집에서 받은 돈을 전부 날렸습니다. 잃는 것은 눈 깜빡할 새와 같았어요. 그만큼 순식간이었습니다. 매달 갚을 돈이 많았고 그 숫자를 보니 숨이 막혔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졌으며 소름이 끼쳤어요. 술로 마음을 달래고 부모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도와주시라고 죄송하다고 말했죠. 그런 증언과 함께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가 부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는 행동하셨고 엄마는 계속 보셨다. 부모님을 배웠을 때도 없었다. 테크 미친 놈이지 그래. 내가 그 놈이야. 음아가 당신이야.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시어머니께서는 몸을 편찮게 하셨었겠지.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소망할까요? 얼마나 간절히 바랐을까요? 허락된 날들 동안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험을 떠날 것이다. 똑바로 살 거니까 제대로 말하니까. 그 집 좀 돈 좀 내주고 싶었다. 울었고 또 울었다. 그 돈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채워놓았다. 그 후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것을 그때 나는 깨달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한번 벌어보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었다. 한탕으로 벌 수 있는 결과를 듣자 한숨이 나왔다. 그 다음 시간 나로 며칠도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만약 남편이 한번 성공을 거뒀다면 제가 만났을 때 그 수준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시아버지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몰래 대출을 받아서 다시 손을 잡았다. 그 대출받은 돈을 단련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죽느냐 생각하다가 그래도 정말 부류가 될 것 같았다. 죽는 게 무서웠고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도박에 빠져내린 결정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지만 갑작스러운 증세. 비치고 톡하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남편에 대한 걱정만 했을까? 그런 짐작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화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쓰러지고 있는 게 우리는 해냈다. 이번에는 정말 가루가 되어 날아갔다. 그 돈 전부를 잃는 건 충분했다. 아버지께서 기필히 하셨다.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이렇게 소리같이 듣는데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도박을 추구하지만 비로소 멈출 수 있다는 말이 떠올라서 오물을 외쳤다. 그렇다고 죽을 용기는 없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다른 공장에 들어가서 근무 시간을 들렸다. 숙식도 그곳에서 전부 해결했다.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자고 굳게 다짐하고 또 맹세했다. 그렇게 마음에 들 때 병이 돈 것이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막 열리는 것이었다. 눈이 돌아근 채로 대부업체 연락을 달렸다. 그렇게 다시 돈을 빌렸다. 이 돈 역시도 순식간에 다 잃고 말았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토록 처참한 도박 중독자의 일택이라니. 이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찍은 것 같았습니다. 자정 무렵에 읽기 시작하여 뒤적거려 뜬 책들.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그 새벽에 저 혼자 작은 스탠드 불빛에 책을 위치하며 모든 글을 읽어나갔어요. 멈출 수 없었고 답답해진 속을 달릴 길도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기고 간 과거의 역사는 뒷부분도 터지지 않았다. 놀랍게도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있는 지인들 전부에게 연락을 해서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씩 돈을 빌렸다. 그 돈 또한 살찌되고 있던 날 전부 소진해버렸다. 버는 월급이 족족 생겨도 그것을 다 게임에 넘겨가다가 철인 줄 알게 되었다. 또 빚이 많이 쌓여버린 나에게 선택지가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싹싹이 빌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너무 울면서 빌었던 적도 있다. 아버지는 큰 한숨과 함께 돈을 주겠다고 하셨다. 그 빚을 갚아주겠다 라고 하셨다. 이번에는 널 믿어주겠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내 자식으로서 빚을 질 수 없어서 그런 거라면 너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이 떠올랐어. 그러나 그게 막 시작이라 사라지면 대출이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렸어. 빌리기가 다시 가능해졌대. 자만하지 마. 점점 더 탐닉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더 금전을 잃게 되었대. 총 2천만 원이었다. 그 돈이 모두 날아가 가지가 충분해졌어. 매번 50만 원을 걸고 반복되는 게임에서 연패만 되니까 탐욕이 금방 나타났어. 컴퓨터를 끄며 호곡했어.
도박 중독자였던 나는 자고 일어나면 대출 생각부터 난다. 그래서 먼저 전화를 하고 확인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받아. 그것도 다 날렸다. 이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또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어처구니 없었던 나도 눈물이 흘렀다. 도박 중독의 엣지를 넘어선 나는 결국 이야기는 또다시 아버지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안의 재산은 전부 사라지게 되었다. 아버지인 당신의 아들이 낭비한 것은 참다벗고 부끄러운 일로 바뀌었다. 그 후 폐지를 접어야만 했다. 악연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끄러운 행세를 하던 내게 아버지가 폐지를 주셨을 것이다.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한다.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이러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복한 환경에서 궁핍한 생활로 곤두박질 쳐서 그때부터 심신이 약해져 돈에 모이고자 폐지를 주셨던 걸 아버님께 쓴 적이 있었고 그 당시의 심정이 아버지의 일기장에 드러나 있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져버린 남편의 도박 중독 치료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비하에 빠진 남편은 의지조차 박여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갈팡질팡했다는데 그런 남편이 완전히 썩어 빠진 자신을 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이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 한동안 찾아보지 않은 샤버지를 남편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 웹페이지를 먹고 다니십시오. 이거 고민가 뭐예요? 여기 표지를 주어서 그게 같다고 생각해요. 파신인가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분에 빠졌어요. 예전에는 번듯한 단독주택에 사는 아버지. 그 후 아담한 아파트로 가시고 당분간은 약한 신축 빌라를 거쳐서 이제는 없는 애도 낳고 된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동네를 돌며 묵묵하게 패치를 모으시는 어제 모습 그대로의 굽은 특론문에 돼야 하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천신의 강타당해서 어릴 적 하늘과 같이 드셨던 아버지였습니다. 멋진 풍모를 지닌 아버지였고 위험이 넘치면서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사셨던 부자 아버지였습니다. 그 큰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나처럼 차나 개 같은 아이템을 두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그랬다면 편의를 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깊은 후회에 묻힌 채로 남편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또 반성했을 것이고 그리고 도저히 절망을 극복하지 못해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를 말라붙인 손길은 당연히 거부당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자수성가를 이룩했습니다. 온 길 좋아서 한때 운이 좋아했던 거지 흐름을 잘 타고 그걸로 이득 취해 큰돈을 만졌지만 결국 내 돈이 아니었던 거겠지. 내 돈 아니면서도 나에게서 손절되고 말았을 테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나머지 삶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버텨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너도 버티며 살아가거라 아버지. 아버지 생기 없으십니다. 얼굴도 못 만나고 아버지를 보며 어떻게 살겠는지 이겨내 지금껏 허송세월 헤매며 쓰레기처럼 살아온 걸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가야지 살아는 줘야 어떻게든 살아야만 돼요. 있어. 그것이 인생이야. 무조건 목숨 부지에서 떳떳한 돈을 벌어가면서 결혼해라. 네 피를 이어받은 이 자식도 한번 가져보고 그러면서 어디 평범하게 좀 살아봐라. 남들 다 그렇게 산 거 너는 못 살아봤자 역샵 쌓인 아버지께서 진심을 담아 건네신 말씀이 남편이 감독할죠.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대답 충분히 가고 생각됩니다. 안개는 그 후로 정신과 진료까지 철저하게 받아가면서 부단한 노력 끝에 정상 궤도로 들어오게 되어서 도박이 생각날 때에는 솜으로 양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고 하더군요. 이끄그 터질 정도로 자신의 뺨을 치면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루와의 결혼을 고려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몇 달 동안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모며 보람을 느끼게 되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나의 노동으로 번 돈을 결혼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보람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돈을 벌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가치가 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후루는 나에게 여러 생각을 들게 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후 마음가짐이 더욱 변해가요. 이제는 자식을 키우고 살려야 하는데요.
키스리야. 내가 책임을 갖고 내일은 최선을 다해 시간을 보내자. 그런 동안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활용점점은 바로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났다고 해요. 그때부터 진심으로 개과천선을 다짐했다고 해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구나 하는 것이었죠. 힘이 떨어져 벌이 살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허전한 느낌이 들어. 자신의 아빠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요. 저는 전혀 앞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고향한 새벽, 참된 어린이들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얼 기도하고 있었지만 나는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떠난 뒤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준 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그러나 하늘은 묵묵히 지나갑니다. 남편이 떠나신 그 시점과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전날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급속한 악화로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가 임종을 지켜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힘내야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겹게 중원을 사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것이 유언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길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부탁드릴 거예요. 전 혹시 빨리 하려고 우리 손을 잡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표정에서는 못 알아차리셨겠지만 아이들이 손을 마지막으로 만졌을 때도 그래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두 눈동자의 빛이 사라지기 전까지 아버지가 당신의 손주들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하늘로 또 마셨습니다. 그만큼 손주들을 가슴에 품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재정 예식장에서 전 퐁퐁으로서 큰 의미로 오늘을 이어갔다가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어서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고 그렇게 썼습니다. 정의의 식장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어제 과거 인연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옛날에 알고 지내셨던 분인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것을 봤습니다. 변호사시라고요? 라고요?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조문하러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힘을 빌려 오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서 제게 보러 오셨다가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기며 납득하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모르는 관계로 얼굴을 긁어 예의를 표했고 많이 썼는데 변호사님께서 나에게 안내하고 제 유언에 따라 지금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놀랐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확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고 썼습니다. 정식으로 간 카페에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앞으로 알게 될 사건에 대해 어떤 추측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상을 초월한 일이 제게 벌어진 일이라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님께서 수십억대 자산가라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이 박박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먼저 이야기한 것은 우리 남편이 옛날에 입학을 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이미 이루신 줄로 들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 서울에서 본 적이 있는 샵사인 어제 모습만 봐도 자산가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고 초동네에서 빛을 받는 듯한 패치를 크게 바로 제가 비춰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분께서 전하신 사실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예전에 소유했던 작은 땅이 실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큰 이익을 보셨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리고 작은 건물도 소유하게 되었고 그 가치도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그곳이 번화가로 변모하고 지하철까지 지나가게 되면서 시아버지께서는 진정한 부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자님께서 그 재산을 기를 고도해서 저렇게 많이 사신다고 하는데 특히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네요. 저는 다른 사람이 말을 잘못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사분이 잘못된 사람을 착각하고 찾아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셨어요. 치아버지께서는 자산가 맞으셨습니다. 변호사분이 건네주신 서류를 보면서 제 손이 뜻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모든 재산이 연어님과 손자, 손녀분들께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여기 다음 서류도 함께 보세요. 당신이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을 알자마자 재산 정리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쩌다 보니 생각들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궁핍하게 사시면서도 한 번도 그 뜻을 묻지 않아 적었고 지금까지 우리와 아이들을 위한 여러 일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수차례가 되었습니다. 애들을 먹이고 입혀주며 가르치는데 무엇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항상 이런 경우를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거부할 이유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또 계속해서 지난 세월을 살아온 시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총 5장의 메모를 받았을 때는 조금 더 침착해질 수 있었어요. 후회한다. 후회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더 행복하게 해주어야 했는데 그 우려로 인해 궤병이가 질까봐 걱정되어 하지 못했습니다. 겁 있는 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겁 많아서 아들에게 잘못 대하고 말아버렸지요. 아들이 떠난 후에도 큰 회한으로 이 가슴이 아파져 또 차다. 끔찍하게 반복된 것이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걸 몸소 겪으신 어머니까지도 떠날 때 참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돈 문제 때문에 남편이 이를 알지 못해 성을 내며 부르고 계시네요. 가정을 건실히 유지해 나가는 남편을요. 보면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떠나버리자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혼자서 이겨내야 했던 것이었죠. 어쩌면 가정한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지 그런 책들을 펼쳐봤을 때부터 연이어 충격을 받았던 존 사실은 자선가이셨던 어머니의 정체를 마주하고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7억이 아니라 상상을 깨부수는 금액이 나오려나요? 그런데 숫자는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접해본 적이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를 뻔했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서류들을 확인하면서 신기한 현실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8이란 보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팠어요. 현실이 어찌 됐다는 거지요.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킨 존재이자 세상을 떠나신 순간까지 기대하고 바라시던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풍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에 대한 감사를 매일 느끼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거액의 유산이란 문장 내용과 의미를 고려하여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건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까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아이들을 바르고 올바른 길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뜻이라고 생각해요.